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우리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언제나 힘이 들죠.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늘 부족하기 마련인데요. 아이와 부모 사이에 제대로 된 애착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전해진 소식이에요.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수교를 맺었어요. 네, 외교부가 한국과 쿠바가 현지 시간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193번째 수교국이고요. 1959년에 쿠바와 교류가 단절된 지 65년 만의 일입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고 북한과 단독 수교한 세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쿠바가 1949년에 대한민국을 승인을 했었는데 그 후에 59년에 쿠바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양국 간의 교류가 끊겼고 반면 쿠바와 북한은 1960년에 수교한 뒤에 그 사회주의를 연대로 반미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형제 국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쿠바는 중남미의 유일한 공산 국가로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미수교 상태이긴 했지만 그 무역이나 관광, 문화 이런 부분에서 비정치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를 확대해 왔었고 20년 넘게 공들인 노력이 지금 나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외교부는 이번 수교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또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그 이번 수교를 두고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에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이런 관계 수립이 우리의 대중남미 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일 초점은 북한과 오랜 우방국이었다는 점에서 좀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쿠바는 그 국제사회에서 계속 대북 제재로 고립돼가던 북한에게 끝까지 좀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었고 북한도 이런 쿠바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독한 관계를 의식해서 우리 정부도 뭐 이번 수교를 극비리에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북한의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어느 정도 수위로 이거를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몇 남아있지 않은 우호 국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좀 자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북한이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쨌든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정말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미국은 1961년에 쿠바와 단교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15년 들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좀 외교 관계를 복원을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때 다시 균열을 내면서 그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또 노력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측은 이번에 어떤 환영한다라거나 이런 이례적으로 쓰이는 적극적인 표현은 없었고 한국은 자국 외교 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주권이 있고 우리는 이를 존중한다 정도로 답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외교가에선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기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일단 이 윤 대통령이 순방을 이렇게 연기한 건 취임 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당초 다음 주에 덴마크하고 독일을 각각 국빈 공식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일정까지 조율을 하고 있었거든요. 외교가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가장 격이 높잖아요. 국빈 방문이라는 게. 네. 근데 그걸 취소한 데다가 그 며칠 안 남은 와중에 취소를 하는 건 매우 드물고 이게 외교적 결례 논란까지도 번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이 취소 같은 순방 취소는 종종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메르스가 시작이 됐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천안함 사태 여파를 받았고 외국의 사례를 봐도 프랑스 연금개혁 시위가 일어서 프랑스에서 취소를 했다거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중대 사안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연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일이 상당히 이례적인데 정부도 이걸 의식하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독일과 덴마크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여러 요인을 보고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국내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워낙에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가 붙는데 김건희 여사도 큰 이유였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순방에 영부인이 동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 여사가 계속 자취를 감춰왔었고 네. 그런 와중에 순방에 동행을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신문들도 일제히 사설에서 대통령이 순방 연기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 한일 양국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시작이 일본 민영 방송인 후지 계열의 후지뉴스 네트워크 FNN이 보도를 한 건데요. 그 다음 달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이 열리는데 이 경기가 티켓팅도 그렇고 되게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 오타니 선수가 또 나오다 보니까 네. 일본에서도 한국 오려고 막 그랬지만 티켓을 못 구하고 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던 관심을 모으는 개막전인데 이에 맞춰서 한국을 방문해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일본 측에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 FNN 보도에서는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이 있어서 일본에서는 한일 협력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긴밀한 관계를 보이기 위해서 방문을 제안하고 있고 정세를 지켜본 뒤에 판단할 전망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양국 정상이 나란히 개막전에 함께 가서 관람을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우리 대통령실은 현재 추진되는 건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그래서 아직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양국 정상의 야구 관람이 또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걸기대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전공의단체 회장은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죠. 오늘 전국 각지에서 걸기대회를 여는데 오늘 오후 7시에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각 지역 의사회들도 걸기대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강경한 발언으로 이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박인숙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어느 직종 정원을 하루아침에 167% 올린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결국 의사들이 어떤 국민 밉상으로 찍혔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삼고 총선 전에 표를 얻으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맹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은 이게 단순히 자기들의 이해관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치부될 게 아니라 건보료 폭탄 문제도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일부 대형병원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한림의대 본과 4학년생 82명이 동맹 휴학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전공의들도 단국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등지에서 사직서 제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
박단 대전협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제도 이 시간에 잠시 소개를 했지만 그 대형 병원 인턴이 유튜브 통해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도화선처럼 어떤 움직임이 시작되는 일단 박단 대전협 회장은 사직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유라고 강조를 했긴 했지만 이것이 마치 하나의 신호탄으로서 작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대생협회도 오늘 투쟁 방향을 공표할 것으로 예고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나올 또 몇 가지 발표들 그리고 의협이 17일에 내놓을 공식 의견까지 해서 이번 주에도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대한간호협회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앞서 보건의료노조도 증원을 지지를 했고 이번에 대한간호협회가 적극 지지 의사를 증원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이들은 의대 증원은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5대 요구안의 내용을 보면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대책,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 만성질환 해결을 위한 재택 간호 시스템 대폭 확대, 간호 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혔던 간호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이 5대 요구안이 다 간호법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동안 간호사 업계에서는 이 대리수술이라든가 어떤 대형 병원 안에서의 PA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간호계에서도 의사들과 오랜 기간 그 이해 충돌이 있어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하면 일선 간호인들의 부담만 더 가중시킬 거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의대 정원 늘리는 자체가 의료계에 산적해 있는 이 인력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저지했던 간호법을 앞으로 정부가 이걸 어떻게 마주할지 이 부분도 비중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정부 입장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예, 전공의와 의대생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줄 걸 독려하기도 했는데 다만 뭐 진로 선택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인생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삼가달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정부는 의사의 가족들에게까지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가족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었고 의사가 되기까지 여러분과 가족이 견뎌온 인내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당부를 했는데 이 자체가 좀 생경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직업적인 단체와 갈등을 해결하거나 소통하는 과정은 많았지만 그 직업 집단의 부모가 언급되고 거기에 개입되는 거는 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종이 갖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을 향해서 어떤 신상털기 이런 것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도 이번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단 행동이 현실화될 때는 현장 조사, 또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공무 집행 방해 우려에 대비해서 인력 지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추가적으로는 업무 복귀에 따르지 않는다면 면허를 박탈하고 또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박성재 후보자는 서울 고검장을 지냈고 2013년에 윤 대통령이 대구 고검에서 근무할 때 대구 고검장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이 전관예우 의혹이 맹점이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 퇴직을 한 후에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5년간 46억 원의 수입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관으로서 어떤 음성적 경로를 통해서 비상식적으로 고액의 수임을 받는다거나 불법 변론을 하는 경우가 늘 비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타겟이 될 것 같고 일단 그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서로 잘 이해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 일축을 했고요. 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의 계류 중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도 야당이 벼르고 있는 쟁점인데요. 박 후보자 배우자가 부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이제 또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사전투표 때에만 투표용지에 관리관 직인을 미리 인쇄하느냐 이겁니다. 본투표에서는 관리관이 하나하나 직접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으니까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훈토론회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얘기를 꺼냈고 어제도 또다시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모습인데 어떤 그 선거 관리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이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한동훈 위원장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전투표 구조상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날인을 하다 보면 유권자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본투표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자기 주소지 투표장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해당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이 적힌 투표용지가 미리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투표는 유권자들 주소지가 다 달라서 그때그때 내가 살고 있는 그쪽에 맞게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이게 투표용지 뽑고 도장 거기서 찍고 하면 너무 길어진다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르신들 불안감 조장해서 선거 치르자는 음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갑작스럽게 바꾸기 어려운 부분인 걸 한동훈 위원장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강경 보수층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중론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2차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경기, 인천,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고요. 총 25명을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가장 먼저 인천 계양을 원희룡 전 장관인데요. 이재명 대표와의 총선 매치를 확정 짓겠다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지난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고 지속적으로 이 계양을 지역에서 지역구 관리를 해왔던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이 이번에 떨어지면서 네. 후폭풍이 일어날지도 봐야겠습니다. 이미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등장을 하면서 진작부터 자객공천이다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 거취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으로 경기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 의정부 갑의 전희경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 1비서관, 경기 수원정의 이수정 교수, 수원병의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이 단수 공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출마를 한다고요? 네, 좀 인천 계양을 지역민들이 좀 많이 당혹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빅매치 지역으로 떠올라서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모두들 기억하시다시피 대장동 개발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네. 한 사람이죠.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온 인물이고 이번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해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이재명이라는 존재로 대표되는 종북 좌파 세력 폐하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자유통일당이다. 이렇게 입당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이 또 나왔어요. 네, 인재근 의원인데요. 당이 쇄신해야 민생을 살릴 수 있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렇게 조금씩 불출마 선언이나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전략공천 대상 지역의 영입인재 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고요. 네. 우선 10명에 대해서 단수 공천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 서초을의 홍익표 원내대표, 광진을의 고민정 의원, 양산을 김두관 의원 등이 포함이 됐는데 보니까 여기 지역들이 다 공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하거나 예비 후보 간의 점수 차이가 큰 또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민주당 험지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넣는 모습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문학진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직접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학진 전 의원이 비선 농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은 그 후보 적합도 조사가 당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고 이 대표의 비선인 경기도 팀에서 자행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동해고속도로 하조대 부근 모습인데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속초 쪽 1차로에서는 사고도 났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동계획 있으시다면 눈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도로 사정이 지금 너무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 상황 볼게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요. 정체가 더디 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교터널 부근에서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처리는 됐는데 동수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입니다. 수서 나들목을 지나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2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복정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학위 수여식이 있습니다. 주변 도로 교통 혼잡 예상되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좀 해보죠. 우리 한국 수영의 에이스 황선우 선수가 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황선우 선수가 예선에서는 11위였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준결승에서 2위로 이제 최종 결선까지 진출을 했고 결선에서 이제 1분 44초 75의 기록으로 이제 금메달을 따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세계선수권에서는 2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 작년 이제 후쿠오카 대회에서는 3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선우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계 선수권 금메달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했었는데 뿌듯하다라는 소감을 했는데 이 황선우 선수가 경기를 하는 걸 봤는데 네. 사실은 좀 걱정이 됐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150m 지점을 턴했을 때까지만 해도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6레인에 있었던 홉슨 선수가 굉장히 좀 빠른 페이스로 맞아요. 좀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황선우 선수가 이전에 2020 도쿄올림픽 때도 200m 결승에서 150m까지 1위를 달리다가 막판 스포트에서 7위까지 밀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번에도 또 혹시 막판 스포트에서 밀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선에서 11위 했고 전결승에서 2위 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이때 체력을 비축해놨다라는 이제 분석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황선우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번 우리나라가 세계선수권에서 벌써 금메달을 2개나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자유형 100m에서도 메달 도전에 나서잖아요. 네. 한국 최초의 결승 진출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선우 선수가 100m 결선에도 진출을 하게 됐는데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그 금메달 가능성은 200m보다 높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황선우 선수가 200m가 주 종목이기 때문에 100m에 있어서는 그렇게 힘을 쏟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내일 열릴 개영 800m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김우민 선수와 힘을 합쳐서 메달을 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황선우 선수뿐만 아니라 지난 12일 김호민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렇죠. 김호민 선수 하면 아마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3관왕으로 많은 수영 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네. 그러면서 이번에 김우민 선수와 황선우 선수가 힘을 합쳐서 개영 800m 예선에서 결선에서 이제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태환 선수에게만 의지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 7월에 열릴 파리올림픽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박태환 선수 이후로 수영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올림픽이 열리면은 육상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 있는 종목인데 소위 말하는 기초 종목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좀 그 성장세가 더디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네. 뭐 김우민 선수 그다음 황선우 선수에 이어서 다이빙에서도 또 김수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영 종목에 있어서 파리올림픽에서도
또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보는 팬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직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이라든가 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들의 메달 수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리올림픽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 KBS도 현장에 수영 경기장에 있어서 현장 중계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 축구 대표팀 얘기입니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시안컵 대회 기간 대표팀 내 갈등이 있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우리 그 제작진분들 그리고 네. 이제 앞선 패널분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요르단전에서 너무나도 그 참담한 경기력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저는 그 화를 더 뛰어넘는 화가 날 줄은 몰랐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와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가장 역대 최고의 선수인 두 명이 갈등이 있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두 선수도 물론 잘못이 너무너무 크죠. 그런데 이 축구협회가 과연 어떤 이유로 이 선수들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지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보통의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과거에 뭐 클린스만 감독의 외유 논란이 있을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야 이런 어떠한 그 봉합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수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도 좀 놀라웠지만 네네. 무엇보다 축구협회가 그 이야기를 곧바로 인정한 부분을 네네. 보고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축구협회가 어느 나라든 네. 선수단과의 내분을 인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물론 그 전까지 뭐 선수들 간의 내분이 뭐 승부에 강한 선수들이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있을 수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르게 공유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KBS 저희 스포츠 기자들이 네. 취재를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축구협회에 먼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하면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먼저 와요. 그래서 네. 그냥 그 정도의 답변을 원해서 취재를 했는데 네. 그냥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오히려 그 저희 취재 기자들이 당황을 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이러면서 당황을 하고 심지어 이 소식을 최초로 전한 매체는 대한민국 매체가 아니라 더선이라는 그 영국 매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매체가 굉장히 좀 약간 타블로이드 성향이 짙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또 어떤 소위 말하는 약간 그 황색 저널리즘이겠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축구협회가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디테일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뭐 누가 뭐 몸싸움을 하네, 뭐 주먹 다짐을 하네 이런 내용들이 글쎄요 이렇게까지 뭐랄까 딥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가 최초라서 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축구협회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개입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로 인해서 선수들이 저는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요르단전이 끝나고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더 이상 대표팀에서 나를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아마도 그런 발언이 나온 이유가 이러한 내분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좋은 경기력이 나온 다음에 이런 이슈가 나왔다도 굉장히 불쾌할 텐데 좋지 않은 경기력 다음에 이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니까 좀 착잡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그런 발언했던 거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왜 이랬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을 보고 나니까 네네. 조금 왜 그랬나 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이런 내분까지 확인이 되니까 감독의 책임이 굉장히 많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피디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조건 감독이 가장 큰 책임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네. 사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준 전술적인 어떤 변화무쌍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클린스만 감독이 이전에 대표팀에서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가장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단 관리예요.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선수들이 최대한 그라운드 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유도하는 게 네. 클린스만 감독의 장점인데 이런 대표팀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클린스만 감독이 유일한 장점이 사라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또 외유를 하고 있죠. 또 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단을 축구협회가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거를 더 나아가서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뭐 대표팀 안에서 선수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잘 그 갈등을 봉합했더라면 요르단전 경기는 그럼요. 좀 다르지 네.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았으니까, 네.
최근 대한축구협회 임원진은 감독 경질로 뜻을 모았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빠르면 오늘 오후 이 감독의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이사회가 열리고 결정을 좀 빠르게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대한축구협회장이 이제 정몽규 회장이 불참을 이사회에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니까 불참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결정을 내리기가 싫어서 그런 것인가 혹은 뭐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은 조금 더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새로운 감독이 온다고 해도 클린스만과 다를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게 감독 선임 시스템에 대한 지적인 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감독을 선임할 때는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외국에서의 어떤 평판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네. 우리나라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외국에서 굉장히 의아한 그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까지 좋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줬던 감독이라서 좀 의아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IOC의 이제 관계자랑 미팅을 최근에 가졌었는데 네. 그분이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클린스만이 감독인데 이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멜러 전력강화위원회 이제 멜러 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돼서 이분이 굉장히 좀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축구협회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분의 입장이라든가 이제 그 인터뷰들을 들어보면은 그렇게까지 내가 클린스만 감독 선임하는데 큰 힘을 주지 않았다. 이렇다면은 그분 입장에서도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 이분의 위치가 굉장히 좀 애매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이분을 선임한 것이 약간 본보기 혹은 이제 내세우기, 보여주기식의 차원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은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악재를 만나서 감독을 경질했던 기아 타이거즈 지난 13일에 새 감독을 선임했죠. 맞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11대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2년 계약이고 총 9억 원의 금액인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빨리 빠른 절차를 밟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구단 입장에서도 설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2월 말까지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내부에서 오랫동안 경험했던 이범호 감독을 선임했기 때문에 내부자를 이제 승격시킨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감독 후보로 원래 기아 타이거즈 레전드 이종범 전 코치 이름도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기아의 선택은 내부 승격이었어요. 이종범 전 코치가 물론 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이긴 합니다만 네. 냉정하게 그냥 이름값을 빼고 봤을 때는 타이거즈를 떠났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아 타이거즈 구단 측에서는 이미 선수단에 대한 파악이 완료됐고 선수단 내에서 높은 신망을 가지고 있는 이범호 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의 새 사령탑이 된 이범호 감독은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와 불과 1살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젊은 사령탑이 이끄는 기아 타이거즈는 또 어떤 색깔의 야구를 하게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보니까 이 추신수 선수랑도 1살 차이기도 합니다만 기아 타이거즈는 최용호 선수랑 2살 차이 형동생 하던 사이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앞으로 감독님이라 불러야 되는 그런 되게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네. 이범호 감독이 취임사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게 사실 그전까지 기아 타이거즈 내에서는 뭔가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되게 많았다. 이런 얘기를 좀 전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선수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야구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제 일성을 발표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형님 리더십 그런 느낌의 야구를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팬들의 그 의견도 약간 반반으로 갈립니다. 혹은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시선이 많기는 해요. 어떤 네. 부분이냐면은 이미 어느 정도 2군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보여준 성과도 있었고 선수단 파악이 이미 완료됐다라는 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듣고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슈는 이범호 감독이 너무너무 훌륭한 후보고 좋은 감독이 될 것 같지만 조금 더 경력을 쌓고 감독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너무 젊은 감독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으로 본인이 입증을 해준다면은 아마 다 사그라들고 좋은 감독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제가 또 기아 팬이기도 해서 네. 개인적인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마음이나 뜻이 통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가까이 대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이르는 표현으로 알지자에 소리 음자를 쓰는 지음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음악의 곡조를 잘 아는 것을 기본 의미로 하는 표현이지만 비유적으로 쓰이면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검은고의 명인 백아가 자기의 소리를 잘 이해해준 벗 종자기가 죽자 자신의 검은고 소리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면서 검은고 줄을 끊었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평생 한 명의 지음이라도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 생각됩니다. 이와는 좀 다르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여 같이 모인 동아리를 뜻하는 고유어 표현으로 한통속이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니까 속지 마라. 알고 보니 너도 그들과 한통속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통속을 한통이라고도 하는데요. 통은 어떤 일의 뜻이 맞아 하나로 묶인 무리를 뜻하는 고유어 표현입니다. 또 비밀리에 서로 통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뜻하는 통속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표기 형태는 한통속의 통속과 같지만 발음은 달라서 통속이라고 두 번째 음절을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저희들끼리 모두 같은 통 속이니 내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다시 추위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온이 아침보다 낮아지고 있어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강원도는 아직 안개가 짙은 가운데 눈발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에 자리한 비구름이 차츰 전국으로 확대할 텐데요. 늦은 오후 수도권과 충남부터 그치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mm가 오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도로 빙판길이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한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강릉, 속초, 고성, 양양에 내려진 대설주의보가 화천과 인제까지 확대한 상황인데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많게는 10cm 이상, 중북부 산지는 15cm가 넘는 폭설이 오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어제 18도까지 올랐던 서울의 기온이 오늘은 7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내일 아침은 다시 영하권으로 서울과 강릉, 광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상과 서해상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소도국회를 만들 셈이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산 등을 돌며 정책 발표를 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원내 제3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 논란,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미식 축구 슈퍼볼에서 우승한 캔자스시티의 우승 퍼레이드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슈퍼볼 승리 퍼레이드 행사가 열리던 곳에 여러 명이 총에 맞은 건데요. 피해자 3명은 위독한 상태고 5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총상 피해자인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린이도 여러 명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 3명을 포함해서 체포를 하면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참석 여부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현장에 보이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호주 멜버른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혹시 발생할 줄 알고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행사 불참을 요청한 거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시당국은 아니다, 즉각적으로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네, 우승 퍼레이드 중에 총격 사고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근데 미국에선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스포츠팀 승리 축하 행사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NBA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하는 행사장에서 총격이 발생하면서 10명이 다쳤었고, 한 2019년에도 토론토 랩터스의 결승전을 기념하는 퍼레이드에서 총격으로 4명이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요.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서구청에서 부하 직원의 근무 방식을 지적한 상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아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상사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은 허위 사실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서구청에 근무하는 50대 청경 A씨는 지난해 청경 21명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50대 B씨를 지적했습니다. 네. B씨, 시간 외 근무 시간입니다. 근무복 똑바로 착용하고 근무하세요. 왜 사복을 입고 근무하십니까?처럼
만큼 규율을 어겼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 외에도 근무지 이탈하지 말아라, 점심시간 1시간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근무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B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구청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러나 A씨는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청경은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자리를 비운다거나 조기 퇴근 또는 정해진 점심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씩 다녀오는 게 맞냐라는 입장이고요. 정복을 입어야 하는 직업이 사복을 입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상사로서 그래서 정당한 지적을 한 건데 왜 나는 괴롭힘으로 이게 변질됐냐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참다가 채팅방에서 한 번 지적을 했을 뿐인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됐다. 이게 좀 억울하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씨도 B씨의 복무에 대한 위반 사항이 담겼다는 CCTV 영상을 제출을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 상사 A씨 입장을 들어보면 진짜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부하 B씨의 입장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릅니다. B씨는 관리자급 여러 명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신은 근무지를 이탈한 적이 없고 이른 퇴근을 했다는 주장은 조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조퇴 기록을 확인하지도 않고 넘겨짚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 근무 역시 정복을 입기 전에 잠깐 다른 일을 하던 장면만 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갑질과 을지를 피해를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정성 여부도 중요한 지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체감사 부서나 외부 노무법인에서 조사를 맡고 있는데 모두 사업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곳이다 보니까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각종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 1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오열을 했다고요?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고요.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서 남현희 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을 했는데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이 선고되자 전 씨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큰 소리로 통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열하면서 퇴장을 했다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네. 남현희 씨도 공범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현재 남 씨도 전 씨의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남 씨도 공범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남 씨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서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현재 추가 대질 조사 계획 없이 남 씨의 송치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이르면 한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에는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 외식 브랜드들이 앞다퉈서 1호점을 내면서 집결하던 곳이 바로 젊음의 성지 신촌이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고요.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에서 만나자 2000년대 초중반 이곳은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인근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를 잇는 중심에 있었고 스타벅스, 콜드스톤 모두 1호점을 신촌과 2대 일대 열었습니다. 투썸 플레이스도 2002년 첫 매장을 신촌역 2번 출구 앞에 차렸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스타벅스 1호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한 6년 전 문을 닫은 신촌역 맥도날드는 카페 아티제로 바뀌었는데 이마저도 31일 낮에 보니까 아티제 손님은 2명뿐이었습니다. 자정에도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로 붐비던 20년 전 맥도날드 신촌점의 모습과 굉장히 대비되고 있고 맥도날드와
롯데와 쌍벽을 이루고 있던 신촌역 7번 출구 롯데리아도 18년 만에 문을 결국 닫게 됐는데요. 신촌역에서 연대 앞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연세로 일명 명물 거리는 많은 임대 팻말이 붙여져 있고 지난해 3분기만 보더라도 신촌 이대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2%를 기록했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도 무려 4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 많던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이렇게 상권이 무너졌어요? 세 가지 이유를 크게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상권의 노후화가 꼽히겠습니다. 신촌 카페들에는 20대, 30대보다 지금 보면 40대, 50대가 많습니다. 대학생들은 친구들과 만날 때 주로 연남동과 연희동, 홍대에 간다라고 하면서 신촌에는 갈만한 유명한 카페나 식당이 없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연세대가 1학년 학생들을 인천 송도 캠퍼스로 보낸 것도 신촌 상권이 축소된 것에 영향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이 빠지다 보니까 신촌 일대 새로운 메뉴를 시험하는 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잃어버렸고 최근에 미국 3대 햄버거 체인이라고 불리는 파이브가이즈도 1호점을 이제 신촌이 아닌 강남에 내는 추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신촌 상권의 개성이 사라지면서 외국인들의 관광객의 발길도 끊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촌역 이화여대로 이어지는 길은 중국인으로 붐볐죠. 그래서 이대 앞에 이대생보다 중국인이 더 많다라는 맞아요. 말이 나온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은 사드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라졌는데 이들이 다시 복귀했지만 신촌이 아닌 성수동이나 청담동 쪽으로 복귀를 했고 이대 앞에서 신촌 기차역으로 이어지는 의류 매장들도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권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높은 임대료도 문제가 됩니다. 교통 측면에서 신촌은 뭐 견줄 곳 없이 좋은 상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내려가질 않고 있습니다. 신촌역에서 연세대로 이어지는 핵심 상권의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월세가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쯤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회사나 법인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물가,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점포들이 문을 일제히 닫아버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신촌 상인들은 신촌을 대중교통 전용 지역에서 해제를 하고 유동인구를 좀 더 늘리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6일 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 6월에요? 네, 맞습니다. 네. 국내 애플 매장에서 누군가 도난카드로 물건을 샀는데 이 애플이 CCTV 제공을 거부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국내 소비자가 지난해 12월 카드를 잃어버린 후에 애플 매장에서 해당 카드를 결제가 됐다라는 알림을 받았고 애플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한 달 반째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당시 카드 분실 10분 만에 애플 매장에서 1,250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소비자가 카드사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는데 애플 측은 본사 규정을 언급하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했고 뒤늦게 구체적인 결제 내역은 알려주긴 했는데 일단 매장 CCTV 영상을 달라는 경찰의 요구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현재 비슷한 사례의 용의자 4명을 경찰이 검거해서 이게 조직적 범행 가능성인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CCTV를 보시면 작년 12월에 검은 외투에 모자를 눌러 쓴 인물이 무인 매장에 흘린 신용카드를 챙겨갑니다. 도난 당일 이 카드로 애플코리아에서 결제된 금액은 동일한 1,250만 원입니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런 피해 사례가 더 있었다면서요? 회사원 이모 씨도 작년에 10월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줄 몰랐는데 난데없이 애플 매장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날라온 건데 1,000만 원 카드 한도 때문에 승인이 떨어지지 않자 곧바로 금액을 낮춰서 230만 원을 긁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피해 내역이랑 신분증이랑 다 보여주면서 제가 피해자인데 여기서 결제된 내역만 확인을 해줄 수 없냐라고 했는데 애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에게 매장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카드사를 통해서 여의도점이라는 게 확실해져서 경찰이 CCTV를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본사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네.
결국 그래서 경찰이 애플의 해외 법무팀에 영문 메일로 승인을 요청한 끝에 CCTV 영상을 겨우 넘겨받을 수 있었고, 그런데 이 피해자 윤 씨와 이 씨 사건이 비슷한 수법으로 미뤄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다음 뉴스도 볼게요. 국내 최장수 코끼리 사쿠라가 지난 13일에 사망했다는 소식이에요.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입니다. 5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9년 한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잘 지내왔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건강이 또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사람 나이로는 90살이 넘게 장수한 거라서 그래도 코끼리 할머니라고 불렸습니다. 사쿠라는 1965년 태국에서 태어나다가 7개월 어린 나이로 일본으로 옮겨져서 서커스 공연을 하던 코끼리였습니다. 2003년 이 유원지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같은 해 5월에 서울대공원으로 반입이 됩니다. 네. 야생에서 코끼리들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지만 사쿠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사회성이 부족한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도 단독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른 코끼리 3마리와도 무리를 이루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이 2019년 죽을 고비를 넘겼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2019년에도 발톱에 염증이 생기는 조가염이 발병하면서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사육사들의 관리로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을 해왔었고 당시 사쿠라가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조가염이라는 것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생긴 상처가 세균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염증 질환인데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3톤에서 4톤에 이르는 코끼리는 평생 이 두 발로 그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발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런데 사쿠라를 죽음에 이르게 한 병세는 사실 지난해 11월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겁니다. 복부 쪽에 물이 차고 생식기 피하 부종이 악화되면서 서울대공원 치료팀으로부터 집중 치료를 받아왔는데 안타깝게도 4개월 만에 끝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다음 생에는 야생에서 자유를 누리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은 애착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애착이라는 단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요즘에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비 부모나 아니면 연애할 때부터도 이 애착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네. 저도 애착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애착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착이 이제 넓게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나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를 뜻하고요. 네. 주로 우리가 애착이라 말할 때는 자녀와 부모 사이 그리고 아이와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끈끈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애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성격적 문제를 드러날 때마다 애착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애착 형성이 잘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요.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생을 따라다닌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애착이라는 게 주 양육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타인과의 대인관계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내적인 심리적인 틀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걸 네.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심리적 틀이 생기는데 그 심리적 틀을 기반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이후의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맺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죠. 뭔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애착 얘기를 하면.
네,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부모와 아이 간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박소영 선생님이 도움을 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쿠폰 또 보내드립니다. 일단 애착 유형이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유형별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애착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안정형, 두 번째는 회피, 그다음 세 번째는 저항형, 그리고 네 번째는 혼란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안정형이고요. 네. 50% 이상의 아이들, 사람들이 속한다고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이 아이가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좀 안정감을 갖고 또 대인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갈등이 생겨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네. 그런 관계를 안정된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3가지가 불안정 애착 유형에 속하는데 그중에서 회피형 애착은 그 주 양육자가 아이에게 필요한 정도의 어떤 반응이나 애정, 보살핌을 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그 타인에 대한 기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애정 욕구도 사실 잘 없어 보이고 또 갈구를 표현하는 것도 좀 못하게 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저항형 애착 유형인데 그걸 네. 양가형 애착 유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경우는 주 양육자의 반응이 좀 비일관적이어서 그래서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가 이 관계 속에서 신뢰감이나 예측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이 될 수 있고 좀 불안정한 형태의 대인관계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유형은 혼란형 유형인데 이건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이제 부모가 좀 극단적으로 부모 역할 수행이 안 되는 경우 아니면 좀 심각한 뭐 트라우마 상태이거나 혹은 아동학대를 받은 경우에 아이들이 어떤 자신만의 심리적 틀을 아예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애착 형성에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보통 우리가 초기 3년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사실 세상에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누가 자기를 보살펴 주는지도 잘 몰라요. 젖이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다가 점점 주 양육자를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되면 주 양육자를 알아차리고 또 6, 7개월 되면 낯가림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도열이 지나가면 이제 분리불안이 생기고 네. 이런 쭉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주 양육자하고의 관계 경험이 쌓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보살펴 주고 내가 추울 때 나를 따뜻하게 해 주고 또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본능적인 욕구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한 애정이나 어떤 보살핌, 따뜻한 어떤 애정 어린 손길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되다 보면은 점점 이런 것들이 좀 내적 믿음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 3세 정도가 되면은 주 양육자나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를 살피고 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해주고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내적 믿음이 이제 생기는데 그걸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형성되는 시기가 보통 만 3세 정도라서 이제 그때까지 시기가 애착 형성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시기에 뭐 아이와 부모가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네. 충분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지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어요? 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감성, 두 번째 반응성, 그리고 세 번째 일관성인데요. 민감성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을 좀 잘 민감하게 알아차려가지고 그래서 네. 아이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필요할 때, 아이가 원할 때 아이에게 어떤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뭐 얼굴 표정을 보여주는 거라든지 말로써 호응해 주는 거라든지 안아주는 거라든지 그래서 리액션을 해주는 걸 얘기하고요. 근데 마지막 일관성은 이러한 민감한 반응이 부모가 원할 때, 주 양육자가 편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관된 패턴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지속되게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주 양육자나 부모와의 따뜻한 어떤 일관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조금 기다리면 나의 또 보살펴러 주러 올 거구나 하고 이제 좀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감성,
일관성, 반응성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뭐 시간을 얼마나 많이 지내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도 궁금한데요. 저도 좀 복직을 아이가 어릴 때 빨리 해서 근데 저처럼 이렇게 부모가 일을 해야 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또는 뭐 평일에는 뭐 할머니 댁을 보내고 주말에만 또 부모와 지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애착 형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은 요즘에는 주 양육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 양육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제 이거는 공포스럽고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주 양육자가 굉장히 여러 명인데 그 주 양육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다. 아이를 대하는 패턴이 다르다. 이러면 이제 아이가 좀 헷갈리겠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고 다음 게 예상이 안 되니까 조금 불안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주 양육자가 여러 명이어도 그 여러 명이거나 혹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 양육자를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분이 방금 말했던 민감하고 좀 일관적인 반응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안정된 애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주리 아나운서님처럼 저도 사실은 출산휴가 3개월 하고 복직을 바로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아이하고 애착이 좋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질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이제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아이하고 얼마나 100%로 집중을 하느냐,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민감하게 관찰하고 반응을 해주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그러려면은 같이 있지 못하더라도 이제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우리 아이가 오늘 뭐 했는지, 출근했을 때도 아이가 뭘 먹었는지, 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아는 게 중요하고 또 가능하다면 매일의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와 나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안정된 애착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뭔가 일하는 엄마들의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니까. 그렇죠. 아이 키우다 보면 소위 말하는 엄마 껌딱지, 아빠 껌딱지 이런 시기가 오잖아요. 이런 건 애착 형성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껌딱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주 양육자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보살펴줄 가장 중요한 존재인 부모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분리불안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대상 항상성,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를 부모가 케어해 줄 것이다. 부모하고 떨어져 있어도 부모가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시기가 만 3세 정도잖아요. 그래서 만 3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껌딱지나 분리불안은 뭐 정상적인 과정이다. 오히려 애착 형성이 건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만 3세가 지나서 만 4세, 5세, 6세가 됐는데도 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껌딱지나 분리불안이 보인다면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애착에 문제가 있는 건지 혹은 불안이나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불안도가 좀 높은 아이인 건지 해봐야 되는 거죠. 반대로 또 낯선 사람에게 막 잘 가고 엄마가 떨어진 것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애착 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데요. 사실 저희 아들은 정말 이제 낯가림이나 분리불안이 적은 편이었어요. 저희 아이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아이들마다 이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분리불안이라고 해서 떨어질 때마다 막 울고 힘들어하고 꼭 그래야만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하고 관계가 안정됐기 때문에 호기심이 더 커서 부모는 좀 이따 만날 거니까 나는 이거 더 살펴보겠다 해서 분리불안이 겉으로 보기에 좀 적어 보일 수도 있고 낯가림 같은 경우도 살짝 나타났다가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좀 긴장이나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들보다도 분리불안이 좀 더 강하고 길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낯가림이나 분리불안 자체를 가지고 뭐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다 없다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단편적으로 아이를 판단하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미 애착 형성 시기를 지났거나 또 지금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경우 애착 형성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 애착 유형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애착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정보들도 많고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애착 연구 실험이라든지 애착 유형 테스트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연구나 테스트를 이제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단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조금 오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뭐 네. 분리할 때 고통을 보여야 되는데 얘는 고통을 안 보인다. 뭐 내가 돌아왔는데도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이런 걸로 단편적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네. 사실 애착은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내가 내 아이를 떠올렸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막 마음이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아이도 어떤 뭐 고통이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나를 잘 찾고 내가 위로를 해주면 위로를 잘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이가 우리는 안전한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게 이제 사실은 더 맞는 거죠. 네. 만약에 애착 형성 시기에 안정 애착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노력을 통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물론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심각한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초기에 아이하고 관계를 형성을 잘 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그 시점이 언제서건부터 좀 더 다시 좀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일관된 패턴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다시금 이제 그 관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언제든 뭐 늦은 시기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비슷한 의미로 부모와의 관계가 자식에게 대물림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가요? 한 반 정도는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이 애착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전 생각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와 내 부모하고 생각들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원부모하고의 애착 경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부모에게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자랐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가 똑같이 사랑을 못 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똑같이 판박이처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또 어떤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은 너무 무뚝뚝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부모가 되고 싶어 하고 그 나의 애착 경험을 토대로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진 애착 경험은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발전적으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해석을 하는지 또 적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애착 형성과 관련된 얘기들 박소영 선생님과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소영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 선생님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 브루밍. 애착 이야기는 뭐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인이 되신 분들이나 다 좀 관심이 많은 사안인 것 같아요. 그 사이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7130님 주말 부부로 지내서 1-2주마다 금요일 밤에 만나서 일요일에 아이와 헤어집니다. 이렇게 매일 아이와 지낼 수 없는 경우에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 애착 형성에 저희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일관되게 부모가 행동해주면 아이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만 2, 3세가 지났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언제 올지를 미리 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언제 올지 안 올지를 모르면 애가 계속 기다리게 되고 안 오면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언제 올 거야 이렇게 미리 좀 알려주시고 계획이 또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1-2주마다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영상통화 같은 것을 정해진 시간에 해서 얼굴을 좀 보여줘서 떨어져 있지만 내가 계속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65님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여자 조카가 있는데요. 아직도 인형을 안고 다닙니다. 소위 말하는 애착 인형인 거죠. 그런데 인형이 너무 오래돼서 속된 말로 귀신 나오게 생겼거든요. 버리고 새 인형으로 바꾸자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이 인형에만 집착합니다. 애착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애착 인형에 상당히 이제 좀 집착, 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애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뭐 어렵습니다. 이거 단편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애착 인형이라는 것이 결국 나를 좀 위안시켜 줄 수 있는 대체물이거든요. 부모가 계속 내 곁에 있지 못하니까 애착 대상, 인형 같은 보드라운 걸 통해서 자기 위안, 그리고 불안한 상황에서 이걸 좀 다스리려는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면 이제 이 아이에게 좀 설명을 해줘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좀 더러우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뭐 깨끗한 인형으로 바꾸든지
바꾼다든지 아니면 좀 작은 인형으로 바꾼다든지. 근데 이것도 워낙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은 오히려 이제 거부할 수가 있어요. 막 이거 그냥 바꿔야 돼. 너 이거 없애야 돼. 이렇게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은 네. 더 아이가 집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친구들이 좀 뭐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혹은 뭐 좀 더러우니까 뭐 이제 위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선택권을 좀 주면서 다른 대체물들로 자연스럽게 바꿔갈 수 있게 단계적으로 좀 낮춰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창래님, 손주를 돌봐주는데요. 제가 나이가 있는지라 활동적인 건 한계가 있는데 할머니와 아이의 애착 형성에 좋은 활동 어떤 게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할머니 분들이 요새 아이 봐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꼭 어떤 특별한 활동, 막 활동적으로 엄청 잘 놀아줘야만 애착 형성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가장 하기 쉬우신 거는 아이를 따라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모방해 주는 거예요. 네. 아이 놀이도 사실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뭐 로봇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형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캐릭터 놀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따라가기가 힘들면 그냥 아이가 하자는 대로 아이 말을 따라해 주시고 아이 리드에 그대로 따라가 주시는 것만 해도 아이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네. 내가 하는 대로 이 할머니가 다 받아준다. 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이제 애착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할머니들이 이렇게 아이 돌봐주시는 거 보면 확실히 젊은 엄마 아빠보다는 에너지가 좀 네.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네네. 그래도 지구력이 좋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놀아주시더라고요. 편안하시잖아요. 좀. 네. 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입니다. 네, 목공소 사장님.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초연된 공연이고요. 제가 설 연휴에 직접 보고 온 공연인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만든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작품 갖고 왔습니다. 바로 뮤지컬 Come From Away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컴프롬 어웨이요. 예, 청취자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 왜요?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요. 네, 제가 너무 좋아서 갖고 오긴 했는데 네. 근데 이번 주말에 끝나요. 소개해드려서 보러 가실 마음이 드셨는데 네. 일정이 안 되시면 못 보실 것 같아갖고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갖고 왔어요. 네. 미리 소개를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날짜가 여유 네. 있는 공연 하나 말미에 시간이 되면 이 공연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그래도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합니다. 오늘 합니다. 이 시간 들어보시고 예. 좀 매력적인 공연이다 싶으시면 시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뮤지컬 Come From Away 어떤 작품인가요? 일단 이 작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큰 사건이 배경이에요. 바로 그 9.11 테러가 일어났던 때 일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9.11 테러 기억하시죠? 네. 뭐 다 기억하시니까 그날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미국으로 향하던 그 비행기들이 미국의 공항이 폐쇄가 되면서 미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행기들을 다른 나라 가까운 공항으로 착륙시킬 것을 지시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인 캐나다의 뉴폴랜드 섬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났던 게 2001년 9월 11일이니까 그 후로 10년이 되던 2011년에 캐나다 출신의 작가랑 작곡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폴랜드 섬의 겐더라는 작은 마을을 직접 방문을 해서 당시에 현지에 있었던 사람들도 인터뷰를 하고 네. 그때 그곳에 불시착했던 사람들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작품을 기획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9월 11일 날 그날 그 겐더라는 그 조그만 마을에 연락이 옵니다. 예, 그 지역에 있는 공항으로 비행기들이 많이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이제 연락이 되는 거죠. 이제 테러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이 겐더 마을 자체가 10,000명도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던 곳이에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그때 그곳으로 불시착했던 비행기들에 탔던 승객들 모든 인원이 7,000명 가까운 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불시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을에 있었던 구성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케어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 공연이 9월 11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주 일요일 날 이 비행기가 다시 이 마을을 떠나게 될 때까지의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보여주는 작품인데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한 걸 통해서 네. 테러라는 끔찍한 상황인데 그때 빛났던 인류애를 정말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인데 이렇게 그냥 말만 듣고 그냥 뭐 따뜻한 작품이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정말 가슴이 벅차지는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인류애를 느끼고 오신 거잖아요. 네, 이번 설 연휴에. 네, 직접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냥 라디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가서 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며칠 안 남은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작가님한테 막 쫄라갖고 오늘 소개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제가 느낀 감동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뮤지컬 컴프롬 어웨이가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는데 그 전 세계에서 공연되는 작품들 똑같은 이 컴프롬 어웨이 중에서 우리나라 프로덕션이 전 세계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작품이 최고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공연인데 왜 제가 최고다라고 굳이? 그러니까요. 이 근거가 KBS에서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미친놈 아니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텐데 객관적인 근거가 좀 있습니다. 네. 2017년도에 브로드웨이에서 첫 공연이 된 다음에 이 화제성을 낳고 이제 저희가 들어봤었을 법한 시상식 있잖아요. 뭐 네. 토니상, 올리비에상, 뭐 드라마 데스크상 이런 거 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극작상, 작곡상, 연출상 이런 건 싹 다 휩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돼갖고 이제 네. 전 세계 공연이 쫙 나가요.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나라 공연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제작사가 판을 좀 크게 벌렸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 공연 버전은 그냥 사실 별거 없는 무대 위에 의자만 놔두고 가끔은 이 의자가 비행기의 객석도 됐다가 현지 마을에 있는 어떤 그 회의실도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배우들이 1인 몇 역씩을 하면서 그냥 했었던 공연인데 네. 우리나라 제작사가 이 공연에 그 무대랑 영상이나 이런 거에 돈을 엄청 더 추가적으로 쏟아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연을 볼 때 이제 벅찬 감동이 배가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TV 보다가 너무 좋은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TV 모니터가 점점 인치가 좀 자꾸 커지더니 갑자기 집안에서 영화관 스크린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느껴지세요? 예. 네네.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보다는 좀 덜 느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벅찬 감동이 훨씬 더 배가 되게 시스템적으로 더 완벽하게 만든 우리나라 프로덕션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들으니까 사실 네. 뭐 100% 다 느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공연 보러 간 날 우연히 이제 공연 좋아하시는 아는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이 외국에서 이 공연을 보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 귓속말로 저기 우리나라 공연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그분 신뢰할 만한 분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좋은 면이 또 다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른 이유도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외국 공연이랑 이건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우리나라 배우들의 실력이 너무 대단해요. 예, 네. 그게 뭐 보통 작품 보면은 막 그 주연들도 있고 조연도 있고 앙상블도 있으면 우린 모두 다른 따로 주연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연이죠 이렇게 하는 식상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무대 위에 12명의 배우가 나오는데 이 12명의 배우가 모두 비슷한 분량의 캐릭터를 소화하거든요. 네. 근데 이 12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역할이 거의 100명에 가깝습니다. 오. 그러니까 12명의 배우가 100명을 연기하는 거예요? 예, 약 100명을 연기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한 번 공연할 때 12명의 배우가 나오는데 이 12명의 배우가 그 겐더라는 마을의 그 현지인들의 모습들도 다 연기를 해야 되고 동시에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불시착했던 승객들도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24명에다가 네. 주변에 있었던 이 관계자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가족들 이 모든 걸 연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배우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아실만한 배우들 뭐 네. 남경주, 차지연, 최정원, 서연철, 고창석 이런 분들이 다 나오는 작품인데 이분들 제외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배우들과도
역할 분량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공연을 보시면서 느끼시기에 이게 이 무대 예술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무대 예술과 배우들의 네. 이 훌륭한 연기. 네, 연기와 실력, 음악도 뭐 말할 것도 아니고요. 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뮤지컬 Come From Away 가운데 Me and the Sky라는 제목의 넘버 차지연 배우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뮤지컬 Come From Away 가운데 Me and the Sky라는 제목의 넘버 차지연 배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 같은데 이번 주말에 끝난다고 하니까 아쉬워요. 예, 그 주말에 보통 이제 그 공연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 주말에는 자리가 별로 없는데 네. 이번 주말에 아직 자리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공연장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OTT 플랫폼 중에 사과 이쪽에 네네. 있으니까 그거 외국 버전 요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유튜브 하면 이쪽에 나오던데 꼭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OTT 플랫폼을 통해서는 브로드웨이 공연을 볼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외국 버전. 네, 네. 그러면 공연장 가시기 전에 보시고 또 네. 직접 가서 한국 공연으로 보시고 하셔도 될 것 그럼 같아요. 너무 좋죠. 네. 네. 그럼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방송 시작 때 왜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공연을 하나 더 소개시켜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건가요? 예, 너무 빨리 컴프로머이가 끝나니까 네.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저 또 좋은 공연이 하나 있어서 네. 요 방금 우리 차지연 배우 노래 들으실 때 약간 중간에 착착착착착 이런 느낌 들으셨을 텐데 네. 요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 컴프로머이가 공연 말미에 관객들이랑 함께 박수 치면서 막 벅찬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관객들이랑 호흡을 하면서 무대 앞에 배우들이 쫙 도열해서 박수 치는 공연 중에 대표적인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연이 바로 2월 25일에 끝나는 공연인데 요거 뮤지컬 렌트 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 공연도 지금 반드시 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서요. 렌트 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너무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그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을 현대화한 뮤지컬인데 네. 브로드웨이 극작가 조나단 라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기 KBS 홀에서도 내한 공연 왔었어요. 정말 대단한 작품인데 이 작품 브로드웨이에서는 막을 내렸고 우리나라에서만 현재 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꼭 공연장에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갖고 왔죠. 네. 네. 뮤지컬 렌트와 Come From Away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우들이 무대 앞에 일렬로 도열해서 멋진 노래를 부른다는 점, 네. 그 박수로 뭔가를 유도한다는 점 이런 점이 굉장히 공통점이고 큰 차이점은 렌트는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20년이 넘었고 시작한 지 이 컴프로머웨이는 이제 1년째라는 점이죠. 근데 두 작품 모두 목공소 사장이잖아요. 정말 강추하는 공연입니다. 네. 네, 사장님이 강추하시니까 네. 일단 믿고 두 공연 다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김호영 배우가 얼마 전에 이 작품으로 상을 받지 않았어요? 네, 그 렌트에 보면은 엔젤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네. 그 엔젤 역할로 어떤 TV 방송국에 나와서도 홍보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김호영 배우 네. 끌어올려 하는 그 김호영 배우, 네. 네. 이 배우랑 조건 배우가 같은 이제 엔젤 역할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배우가 전 세계에서 엔젤을 가장 오랫동안 했었던 배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오랫동안 엔젤을 소화한 배우로서 한국 뮤지컬 어워즈 뮤지컬 시상식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시상식에서 남자 조연상 수상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렌트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렌트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데 노데이 버투데이 이 렌트 공연 포스터 보면 그렇게 딱 써있거든요. 네. 오늘을 의미 있게 살자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 렌트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대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집을 빌려주는. 사실 공연에 그런 소재가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어떤 건물 안에서 그냥 들어와서 있는 이 친구들, 이 예술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작품의 메시지를 들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은 뭐 하루를 뭐 재미있게 살아 이거보다는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뭐 투자 계획도 잘 세우고 이렇게 하곤 있지만 오늘 자체를 그렇다고 무의미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에 어떤 좀 희망을 주는 이런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의 메시지가. 그래서 이게 배경도 크리스마스고 이런 메시지가 담고 있어서 항상 연말 연시 이렇게 넘어갈 때 공연을 많이 해요. 근데 하필 이제 지금 설날이 딱 끝났으니까 네. 2024년 계획 1월 1일 날 세웠다가 실패하셨다가
이제 막 다시 세우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 렌트를 보고 좀 새해를 활기차게 시작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작품을 갖고 왔는데 네. 이 렌트도 그렇고 이 컴프롬 어웨이도 그렇고 보통 우리나라 관객들이 가끔가다 뮤지컬 보러 가시게 되면 주인공 한 명의 서사를 쭉 따라가는 공연이 보기가 좀 편해요. 왜냐면은 얘기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렌트도 거기에 한 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네. 컴프롬 어웨이도 12명의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 적어도 24명의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복잡한 서사 때문에 좀 어려운 공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가시기가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막상 가서 보시거나 이렇게 오늘 그 저희 라디오를 들으시고 약간의 정보만 찾고 가셔서 보셔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자기랑 공감되는 이야기가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어떤 감성도 좀 폭발하게 되고 감동도 또 배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한정수님께서 예. Come From Away 저도 보고 왔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 막공이라 아쉽습니다. 이분 관계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데 아니 청취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보신 분들이 다 좋대요. 근데 보러 가신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요. 작품의 인지도가 아직은 많지가 않아서. 네. 근데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운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